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권 특성화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한 35분, 40분, 한 그 정도 시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온라인으로 이런 수업을 이런 시간으로 듣긴 사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유용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 소개는 살짝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신뢰하면서 '야, 요거 집중해서 내가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들게 하려면 저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 이름은 김영갑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소매업도 해 봤고요. 유통업도 해 봤고 외식업도 해 봤고.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썼던 책들이 쫙 나오는데, 사실은 이 책이 대학 교재로 쓰긴 했지만 제가 실제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거고, 여기에는 상권 분석, 스토리텔링 등등등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들입니다. 그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만 오늘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강의는 크게 세 개의 꼭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뭔지는 알아들었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해외 사례 중심으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보시다 보면 나도 내 매장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도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오늘 수업의 주제이죠. 여러분이 장사하고 있는 상권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역시 그동안 제가 준비해 놨던 자료인데 어디서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말 저만의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만을 위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란 뭘까? 사실 한동안 지금으로부터 사실은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란 용어보다는 아마 컨텐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간의 어감의 차이, 뜻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맥락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도 많이 듣지만 컨텐츠라는 용어도 많이 쓰니까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관심이 있으면 스토리텔링도 찾아보시고 컨텐츠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스토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텔링은 뭐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비자를 설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고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면, 이 집에 가보고 싶다.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이래서 이야기라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장을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재밌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상품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헤어샵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머리를 해주는 걸 한번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보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기 가고 싶어, 저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걸 우리가 설득이라고 합니다. 설득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매장을 소개해 보라니까 잘 말을 못 하세요. 자기 메뉴 소개해 보라니까 이거 떠듬떠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면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김영갑 교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왠지 진짜 중요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제 상품을 팔면 안 돼. 이제 브랜드를 팔아서는 안 돼. 스토리를 팔아야 돼. 왜? 이제 소비자들은요,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장에 꿈과 감성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는, 즉 여러분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꾼이 되어라 라고 이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이런 꿈의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들어도 좋은데 이 세계적인 학자가 여러분 장사 잘 되게 하려면 이야기를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믿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얘기나 막 한다고 여러분 매장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소비자가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매장에 오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매장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음식,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의 서비스를 사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게 스토리텔링 요인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 동기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동기.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를 만들어줘야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야 행동 의도. 마지막에 행동 의도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구매 동기가 생기게 하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흥미로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이 스토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한국말로 하면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집은 왠지 내가 내는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장의 이야기를 만들 때는 재미있게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야, 저게 무슨 소리지?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 게 스토리를 만들 때의 두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흥미롭게 하려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 5가지가 써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요렇게 여기도 역시 3가지 써 있죠. 가치도 3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재미있게 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하거나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도 이야기를 만들 때 참고로 하시면 이야기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지고 쉬워지고 값어치 있게 되겠죠. 자, 벌써 저는요, 제 강의조차도 제 강의가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야, 이 강의 잘 들으면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장엔 어떤 내용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될까? 사례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메뉴북을, 식당에 가면 메뉴북부터 보시지 않습니까? 메뉴북을 딱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인기 메뉴 랭킹.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랭킹을 매기십니까? 매달 내가 판매한 내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1등은 어떤 메뉴고 2등은 어떤 메뉴고 3등은 어떤 메뉴고 그리고 그게 몇 개가 팔렸는지를 수치로 이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식당에선 제가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손님이요, 딱 앉자마자 메뉴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어떤 상품을 사러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이런 상품을 사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맛있어요. 다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다 맛없어요. 다 나빠요. 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손님이 물어보고 또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려니까 사장님은 알아도 직원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머뭇머뭇 말을 못 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게는, 그 매장은 스토리가 없는 매장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없는 매장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고요. 소비자가 설득이 안 되면 여러분 매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안 해도 돼요. 사실 스토리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베스트 5라고 하는 메뉴를 1등, 2등, 3등, 4등, 5등 딱 표시해 놓으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1등 메뉴를 먹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3명이 왔다. 그러면 하나만 먹긴 뭐하니까 야, 너는 2등 메뉴를 시켜라. 나는 3등 메뉴를 시킬게.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가 되어 있는 매장의 음식을 먹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되죠?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으면 그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메뉴를 먹으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뇌가 야, 이건 진짜 맛있는 메뉴야. 이건 좋은 상품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뉴북도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횟집들이 이 집을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일본에 벤치마킹 투어나 이런 걸 가보신 분들은 이 집을 꼭 가보셨을 겁니다. 이소마루 수산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횟집입니다. 일본 말로 하면 이자카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집의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매장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유리에 이런 POP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의 식재료는 일본에 있는 전국 각지의 특산물들을 직접 그 어민들한테 구매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날 판매하는 신선한 재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브랜드이고 점포이고 메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스토리만을 보더라도 와, 이 집은 왠지 전국에 있는 좋은 재료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 거기다가 어민들의 실명제로 또 스토리가 되어 있으니까 왠지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한 재료들을 즉시 직구매해서 이렇게 메뉴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들으면 왠지 더 이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집은 맛있어요.
라는 스토리로 끝나는 점포보단 이렇게 누가 직접 잡은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뭐 예를 들면 광어를 뭐 연어를 다양한 식재료들을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서 직송해서 오늘 당일 판매를 합니다. 한정 판매를 합니다. 이 집에 더 많이 가고 싶지 않을까요? 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외식 업체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업종과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공방을 하는 분들, 헤어샵을 하는 분들 다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자, 일본에 제가 가봤더니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라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치란이라고 하는 아마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라멘을 드셔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라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요. 자, 얘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이푸드라고 하는 라멘 브랜드인데요. 얘가 후발주자로 이 이치란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쟤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어. 이걸 소비자들에게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메뉴북에는 자신들의 메뉴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더 글로벌하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자신들의 각각의 메뉴들을 스토리로 강조하고 설득하는 내용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토리들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의 매장도 다른 경쟁점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점포라는 걸 소비자에게 설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각각의 메뉴들마다의 스토리도 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이 이푸드라고 하는 라멘 전문점이 저런 우리가 이치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설득이 써 있었다면 이 장에는 지금 메뉴 하나하나마다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말이라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만 살짝 봐도 이들이 자신의 메뉴가 얼마나 맛있고 뛰어나고 품질이 좋은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으로 어떤 내용으로 스토리를 구성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신박한 내용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만들 때는 여러분 꼭 여러분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스토리는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 스토리에는 반드시 수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소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스토리 안에 숫자가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더 설득이 잘 됩니다. 왠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라멘 데이터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리고 두 가지의 빨간 원이 보이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위에 있는 건 면이라고 써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건 육수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메뉴들마다 스토리가 이 면은 굵기가 다 다른 걸 수치화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쌀국수, 칼국수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칼국수 면의 굵기를 수치로 표현해 놓은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면의 굵기를 수치로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번호가 매겨져 있죠. 26번, 뭐 28번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굵기를 표시하는 그래서 얇은 면인지 굵은 면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시해 놨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건 뭐냐? 육수의 농도도 스토리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가만히 보시면 면의 굵기와 육수의 농도가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면이 얇을수록 육수의 농도는 엷고요. 면이 굵어질수록 육수의 농도가 진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은요, 스토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들 꼭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기법들을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미있어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지만 값어치, 가치, 밸류가 있게 만들려면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제 더 재밌는 스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은 뭐냐면요. 쌀가게예요. 100년이 넘은 가게들의 스토리를 제가 모아온 건데요. 하치다임의 기헤이라고 하는 쌀집인데 이 쌀집에서 어느 날 밥집을 냈습니다. 쌀가게를 하는데 왜 밥집을 냈을까요? 이 쌀이 맛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쌀은 보통 사갖고 가서 자기가 밥을 지어서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직접 쌀을 사지 않고도 이 가게 가서 밥을 사 먹어보면 와, 이 쌀이 정말 맛있구나. 사실은 저도 한번 사다 먹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이 쌀을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놨을까요? 여기 써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고기보다 맛있는 밥. 와,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밥이 고기보다 맛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 집의 밥은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정말 그렇게 먹는데, 자, 그런데 여기 또 멋진 스토리가 있어요. 8대를 이어오는 쌀 가게에서 만든 밥집. 이게 8대를 이어서 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몇 년이 된 겁니까? 거기다가 더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거기 보시면 한자로 쌀 미자를 분해를 해가지고 88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88, 88.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손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여기서 이 쌀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손님들에게 입안에 퍼지는 달콤한 쌀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그 쌀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밥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밥을 별도의 도자기 밥솥에다 30분 동안 익힌다는 그런 자신들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스토리로 손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더 재밌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면발로 350년.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왠지 여기 가서 이 면 요리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자, 어쨌든 1665년에 만들어진 가게가 지금까지도 약 350년 이상을, 그런데 그냥 오래된 면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면발에 바로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풀어내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가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가보셨나요? 사실은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이 커피 브랜드는 전 세계에 블루보틀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아직은 3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본사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2번째 매장이 들어갔고요. 제가 2번째 매장이라는 건 진짜 2번째가 아니라 2번째 국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국가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블루보틀이 3번째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블루보틀 매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커피는 최고의 커피만을 원하는 소비자만을 위해서 판매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커피를 우리가 적어도 3번째로 탑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을 블루보틀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최고의 원두로 가장 심플한 디자인으로 더 맛있는 커피를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커피계의 애플, 또는 커피계의 에르메스,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도록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요, 수많은 스토리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외식업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 이런 스토리가 잘 되어 있는 매장들, 브랜드를 찾아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매장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또 재밌는 집은 긴자 마이린이라고 하는 돈가스의 성지라는 스토리를 만든 집입니다. 정말 오래된 집인데요. 아마 이 집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뜨고 있는 브랜드 하나 있죠. 연돈. 이게 바로 연돈에서 여기를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가 또 어떤 컨셉으로 메뉴를 만들었냐면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돈가스. 바로 연돈의 컨셉이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 업체들의 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이걸 벤치마킹을 잘하면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매장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자신의 점포의 스토리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값어치 있게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집도 사실은 제가 가봤던 집인데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 집의 커틀렛,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집이 일본 최초로 양식을 만들어낸 집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일본의 경양식의 시조이다, 원조이다. 1895년에 오픈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식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그걸 일본화 시켜서 성공한 집이라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그걸 오히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권이, 여러분의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선결돼야 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매장에 있는 상품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그 상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나라의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나라가 잘한다, 그 나라 걸 따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 쪽에 있는 나라 걸 좀 가지고 와서 그걸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리는 거지, 사실은 다른 나라 또는 우리나라 내에도 이 뛰어난 스토리를 가진 매장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께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조 삿포로 라멘 요코츠 골목에 대한, 즉 이건 하나의 상권이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라멘집 17개가 한 상권을 구성해서 세계인이 몰려오게 만드는 이런 성공 사례입니다. 그 사장님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뭐냐? 그 상권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상권의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스토리가 없다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스토리가 있어야 이와 같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권 특성화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들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안에 우리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권의 역사가 써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써 있냐? 우리는 된장 라멘의 시초인 상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된장 라멘이 유명한, 그래서 그러한 집들이 모여서 상권을 형성한 곳인데요. 이게 봤더니요,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포 17개가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약 30년 동안의 이 상권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신의 상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권을 키우고 특성화하기 위해선 스토리를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됩니다. 자, 저렇게 오래됐으니까 스토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우리 후세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매장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상권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서 역사를 만들면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부터라도 역사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17개의 매장이 각각의 이렇게 간판을 달고 이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여러분의 상권에 있는 매장들끼리 일종의 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개의 점포만 제가 샘플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요. 여기 한자로 국수 국광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일본말로 하면 맨야 쿠니미치라고 하는 라멘집입니다. 그 라멘집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메뉴도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맨야 쿠니미츠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길고 또 가서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스토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브랜드의 스토리가 한 A4 종이로, A4 용지로 한 페이지 이상 스토리가 써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집이라고 써 있죠. 이 집이 자신들의 메뉴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역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멘이라고 하는 면 요리잖아요. 우리나라의 칼국수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칼국수는 만약에 스토리를 만든다면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아마도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첫 번째는 아마 면이 되겠죠. 저기 국수의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면에 대한 스토리가 또 쫙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스토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 요리가 맛있으려면 국수만 맛있어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육수에 대한 또 스토리가 있고요. 자, 면 요리가 국수와 육수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토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면 요리의 그 토핑에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내 상품의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그 스토리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왠지 재미있으면서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도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음식에 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내가 이 국수집을 하는, 칼국수집을 하는 이것에 대한 철학도 스토리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멋지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장의 스토리도 한번 볼까요? 미소진이라고 하는 점포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집은 된장 라면이 자신들이 다른 집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국수의 굵기와 면이 아니죠. 육수죠. 육수의 농도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죠. 그 다음에 어떤 메뉴들을 주로 팔고 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아까 앞집과 비슷해요. 여기도 첫 번째 누들, 면에 대한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습, 육수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육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스토리로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선 앞에서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나옵니다. 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된장 라멘. 만약에 우리가 된장 칼국수라면 거기에 핵심은 바로 된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된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는 된장을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써.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안 되겠죠. 이러면 아마 손님들이 그 집엔 왠지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토리로 풀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된장을 내가 콩을 사서, 근데 그 콩을 어디서 사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걸 내가 된장으로 담궈서 이걸 숙성을 시켜서 이걸 또 뭔가 가공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풍미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내가 했습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리고 네 번째 스토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엔 또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토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들은 각 매장별로, 아까 제가 이 상권 안에 라멘집이 17개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경쟁점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거 막 서로 싸우고 헐뜯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맛있어, 저 집은 맛없어. 아유, 저 집이 얼마에 파니까 우리 집은 더 싸게 줄게. 막 이런 경쟁을 하면 이건 스토리가 안 됩니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여기는요, 서로 17개가 똘똘 뭉쳐서 남을 깎아내리는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저 집보다 이런 게 달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쟤네들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몰려온다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집은 왠지 한국스럽네? 그래서 그 집은 봤더니 정말 한국인이 많아요. 이 집은 좀 양식스럽네?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요건 약간 유럽 스타일의 라멘이네? 그러니까 그 집은 정말 유럽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건 이 오리지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라멘이네? 그 집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상권, 17개의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이 전 세계인이 모두 와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전부 이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실제로 이 상권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크게 겉으로는 저기 뭐 꼭 가보고 싶어라고 할 만큼의 뭐 멋지다든가, 요즘 뭐 인스타그램 업을 사진을 막 찍고 싶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는 상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의 아주 평범한 골목 상권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장마다의 이 요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전 세계인에게 전파가 되고, 어디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스토리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홍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매장에, 이 상권에 이런 스토리들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자연 바이럴이 됩니다. 내가 광고 홍보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이요, 전 세계인에게.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스토리가 대부분 그 지역 특성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술을 팔고 있다. 여기도 보면 이 맥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전 17개의 매장이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마다의 특징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벽에 써 있죠. 이 상권의 역사가 벽에도 써 있어요. 그리고 각 매장 17개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매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메뉴의 특성도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 밑에 보면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면의 특성과 육수의 특성을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시면 매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이 특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 데이터들은, 이 스토리들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제가 하나의 점포를 실제로 들어가서 이번엔 점포의 스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시카가라고 하는 라멘집인데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자기 매장의 주요 메뉴들을 정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로 만든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또 다른 스토리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메뉴들을 주문하기 위해선 이렇게 네가 직접 주문해라 라는 설명도 스토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메뉴를 주문하는데 그 메뉴가 왜 좋은지, 왜 맛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해놓은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냐? 탁자에 딱 앉았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스토리텔링용 POP들입니다. 자, 그리고 눈을 한번 싹 돌려봤더니 저기 한글로 써 있네요. 즉석 라멘을 판매합니다. 홋카이도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왜? 선물로 사와야죠. 그 지역에 놀러간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라면을 먹으면서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었던 이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 스토리텔링의 일종의 어떻게 설득이 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걸 사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공 사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매장을, 여러분의 메뉴를,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상권을 특성화해서 전 세계인이 여러분의 지역으로, 여러분의 매장으로 몰려올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우리 함께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면 인터넷에서 김영갑 교수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필요한 건 보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